안녕하세요. 저희 과학부원장 김영덕입니다. 오늘 캠프 대비 설명을 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2차를 준비하는 과정과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차 이후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과정들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뭐 이제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서류 발표가 나죠. 그래서 한가영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서울 경기는 금요일 날 하는데 좀 뭐 그런 서류에 대한 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캠프에 대한 과정들을 알아보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원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내신 기간이죠. 내신 기간이라서 임시 시간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수 화목해서 월수반 아이들이 뭐 뭘 하든지 또 화목반 아이들이 뭘 하든지를 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대수, 조합을 이렇게 매일매일 좀 할 수 있게끔 임시 시간표가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신을 준비할 때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보내줘서 좀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서울, 경기, 한가영 같은 경우가 이 내신 기간에 하는 수업이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까지 이렇게 임시 시간표로 하고 금요일 날 정상 수업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화목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 시간표 때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시험을 가고 한가영은 또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돼 있으니까 되도록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작년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작년도 이렇게 내신 기간이 좀 섞여 있었는데 작년 대비 오는 아이들이 좀 적은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어제 이제 임시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 대비 좀 인원이 적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내신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좀 보내줘서 아이들이 또 지속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2차 시험이 이제 다음 주죠. 벌써 이제 다음 주란 말을 쓰게 되네요.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일단 시험을 보고 오면은 저희가 복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를 복기를 하니까 되도록 좀 보내주셔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좀 문제 난이도가 어땠는지 좀 이제 복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월화에 저희가 이제 가채점을 합니다. 이 가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복귀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 문항 중에 어느 정도 좀 정답률이 되는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복귀가 이제 가채점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기간 안에 가채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다음 뭐 수요일부터 캠프 수업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반 또 수업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가채점을 아이들한테 맡겨도 야 답 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목별 선생님하고 맞춰봅니다. 문항을 맞춰보고 정답이 맞았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요 가채점 기간 지난 뒤에 아마 하게 되면은 조금 가채점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과목별 선생님이 다 일일이 만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략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문제 분석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어땠는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맞추면은 좀 2차 시험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문제 분석 설명회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프는 이제 수요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요일까지 가채점을 하고 수요일부터 이제 캠프 대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캠프 대비는 실전 캠프가 있고 파이널 캠프가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2차 발표가 보면은 이제 서울 경기는 7월 31일이고 한가영은 8월 7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2차 발표가요. 캠프 하기 거의 일주일 전에 발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보고 나는 2차 보통 학생들이 2차 시험 보면은 입시가 끝난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막 풀어져요. 그러다가 나는 좀 떨어질 것 같아 하다가 발표 났는데 덜컥 붙어버리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부랴부랴 그냥 시험 보러 이제 캠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캠프 준비는
2차 시험을 보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고 마지막 이제 모의 캠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3차까지 가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스케줄이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되고요. 영재고 입시는 요때 끝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발표가 났었죠. 서류에 대해서 조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뭐 서울, 경기, 한국 정도로 보면요. 서울은 조금 줄어들었죠. 작년에도 줄어들었고 올해도 일부 소폭 감소했고요. 이제 경기는 이제 조금씩 인원이 좀 더 늘어났죠. 그리고 한가영은 원래 이제 미공개입니다. 발표를 안 하는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이제 작년에 거의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올해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가영도 좀 많이 증가한 학교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류가 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얼마가 붙을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학교별에 대한 분포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분포, 뭐 지역별 인원수라던가 아니면 학년별 인원수를 공개하는 곳은 이제 경기하고 대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가영도 공개를 했었는데 한가영은 이제 공개를 안 하고요. 대전하고 경기는 공개를 하는데 요거를 좀 보시면은 이제 경기가 올해 좀 늘었죠, 그쵸? 늘어서 보면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도 늘었고 경기 지역도 늘었고 서울 경기 지역들이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늘은 경향이 있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뭐가 있느냐? 여기 학년별 분포를 보면은 3학년보다 2학년의 증가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거의 2학년과 3학년의 비율이 거의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2학년 절반, 3학년 절반. 경기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갈 때마다 경기 지역에 경기를 지원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올해 거의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건 2학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2학년들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 거의 3학년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같은 경우가 지금은 3학년이 3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2차 시험을 보는 인원이요. 대략 한 경기 같은 경우에 여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 인원이 한 630명 중에 거의 한 400명 중반대? 예, 500명 좀 안 되게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대다수가 또 이제 3학년이 속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3학년이 대략 뭐 3학년도 일부 떨어지니까 한 250명 정도는 되겠죠. 그 중에 경기가 뽑는 게 한 2단계 통과가 거의 한 180명 정도 통과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3학년들의 경쟁률이 2대1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이제 우위점이 있겠죠. 단 이제 여기서 3학년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한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이렇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2학년들의 비율이 더 많은 건요. 경기보다는 서울이 더 많은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의 2학년 비율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도 이거에 준하거나 2학년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울도 이제 2학년, 3학년의 비율이 거의 이제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학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통과를 한다 보시면 돼요. 2단계 자체에서. 그래서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2학년 비율이 높고 3학년들 간의 경쟁으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그렇게 뭐 한 2대1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서울은 또 더군다나 2단계에서 경기보다 더 많이 뽑아요. 한 200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실질적인 경쟁률은 훨씬 더 낮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을 좀 보시면요. 대전도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좀 흔들리네요. 이제 대전도 보면은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 특히 이제 대전 지역의 아이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 대전의 학년별 분포를 보시면은 경기하고 정반대예요. 대전은 3학년들의 지원이 훨씬 더 많아요. 2학년들은 감소했고 3학년들의 인원이 훨씬 더 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2학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이게 뭐 한가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3학년들의 비율이 약간 이제 수도권에서 이동한 걸로 알 수 있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하향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 경기를 생각했다가 대전이나 세종이나 이런 지역들로 3학년들이 조금 많이 옮겨가서 그런 지역의 인원이 조금 더 는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가영은 뭐 이제 발표한 자료까지만 보시면요. 25학년도니까 재작년까지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가영도 의외로 2학년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학년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학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재고 입시라고 하는 게 뭐 2학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 공부를 했을 때 승부가 가능하거든요. 뭐 이게 단편적으로 조금 일부 과목만 하거나 기간이 짧으면은 쉽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특히 이 영재고 입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3학년들의 어떤 분포의 추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경쟁률인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제 2주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그 내신 기간에 안에 얼마나 자기가 틈틈이 계획을 잘 세워서 좀 감각을 잘 유지하고 마무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는 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가 이제 인원들을 보시면요. 서울은 소폭 줄어들었고 나머지 서울과 인천이 줄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좀 늘은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계파도 올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이슈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이제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통과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뭐 탈락이 한 25%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거의 한 60% 중반만 통과했었는데 작년엔 좀 많이 통과를 했었어요. 78% 정도 통과했고요. 한국은 한 80%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떨어진 걸로 탈락하는 인원이 좀 많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대략 한 35%에서 한 40% 정도는 한가형은 떨어진 것 같아요. 서류가. 워낙 이제 지원율이 높아서 그렇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서류에 대한 통과율은요. 지원하는 인원은 이제 서류 접수는 인원을 공개하잖아요. 그럼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가 분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는 이제 매 2차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의 자료예요. 저희가 이제 학원 자체에서 카운팅한 자료인데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통과율을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할 수 있겠죠. 올해는 이제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좀 적용해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평균치는 한 80%인데요. 평균 2차를 지원하는 아이들 대비 올해 서류 통과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할 수가 있냐면은 서울은 거의 한 20% 정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근데 경기는 여기 63%라고 적었는데 이게 2단계 평균 응시 인원이 이렇게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통과를 했죠. 그리고 올해 경기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탈락률이 한 2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올해 경기 교장 선생님이 새로 취임한 거 알고 계시나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 따로 다른 데서 영입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새로 이제 교장으로 부임을 되셨고 그분이 이제 영재교육 쪽에서 학교 내에서 했던 분인데 뭐 작년 기조를 좀 따르지 않을까. 제가 기억으로는 예전에 여기가 경기 한 66%, 63% 이때 탈락률이 나온 시점에 교장 선생님이 2학년들을 되게 싫어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설명회 때 대놓고 2학년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서로 탈락률이 많았고 올해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70%한 중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가영은 올해 한 1000명 정도 서류 접수한 걸로 추산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60%, 한 65% 정도, 탈락률로 따지면 35% 정도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뭐 영재고 입시를 하고 있지만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뭐 열심히 가르쳤던 학생인데 최소한 매년 하는 얘기지만 2차 시험은
좀 보기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매 들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은 좀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걸 목표로 또 열심히 지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통과율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는 대략 2단계 경쟁률이요. 대략 한 2대 1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가형은 좀 높아요. 한가형은 실제로 이제 응시자 대비 이 2단계를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2단계만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거는 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수치적으로 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3학년들만의 경쟁률은 한 1.5대 1에서 2대 1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가서 캠프 때는 평균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가면은 이제 합격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당장 필요한 게 이제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또 내신 기간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좀 보면요. 일단은요. 좀 미련을 버릴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영재학교 시험을 볼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머리를 비우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조급해지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보다 보면 뭐 책을 보다 보면은 안 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집에 가면은 방대한 양의 프린트와 교재들이 있을 거고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조급해지고 또 따라서 시험장에 갔을 때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좀 걸을 건 거르고 이제 비어 있는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했던 거를 그냥 되짚어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했던 문항들이라던가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남는 기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현재 상황에서 뭘 더 하려기보다는 현재 문제를 푸는 감각이라던가 물론 내가 잊어버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상기시켜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를 풀면서 그 감각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누구나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이 기간에 시험 기간이 있고 당장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지껏 자기가 한 노력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영재고 시험이 벼락치기가 아니거든요. 전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걸 본다고 한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신 시험처럼 뭐 한 달 동안만 영재고 준비하지 왜 1년 동안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의 한 노력에 잠재적으로 쌓여서 시험장에 갔을 때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서 보는 문제들은 다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 안에서 적응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동안 키워왔던 능력들을 발휘해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누구나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머님들도 너무 이제 집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 다그치기보다 하루에 한 문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풀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입시 관점에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캠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전반적인 캠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부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캠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캠프 한 건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요. 보시면은 바뀐 점이 뭐가 있냐면은 뭐 글쓰기는 그대로 있고요. 과제 수행도 그대로 있고요. 작년에 이 학업의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학업의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게 지문에 학업 외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렵긴 하는데 단순하게 하면은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 수행을 할 때 여기 조장으로서의 능력이라고 면접을 통해서 약간의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아예 하나의 섹터로 분류를 해가지고 조금 인성 면접의 역량을 좀 강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글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행합니다. 좀 더 이 세부적인 과정들을 좀 보시면요. 먼저 학업의 역량 면접에는 어떻게 진행했냐? 일단 어떤 제시문을 줍니다. 제시문을 주고 이와 관련된 문항들을 물어보는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은 A, B, C 세 학생이 어떤 조별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A, B, C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뭐 A는 어떤 힌트를 알아냈고 뭐 C는 좀 포기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때 각각의 세 학생의 관점에서 어떤 말을 할지 물어보는 그리고 또 다른 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인성 면접이거든요. 근데 이런 면접들은요, 실제로 뭐 많이 해왔던 어떤 상황 면접의 일종이에요. 근데 상황 면접에 대한 일종을 좀 더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그럼 이 안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어떤 공감 능력이라던가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라던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인성 평가의 항목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가 있는데요. 이 글쓰기에 대해서 좀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글쓰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게 보통 서울 글쓰기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대부분의 주제가 과학적인 소양을, 과학자로서의 소양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AI 발전에 우리 인간 생활이 시사하는 바와 뭐 이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관점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연구원으로서 지원할 자세,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의 소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항목의 글쓰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초록시의 웰빙 지수를 구하는 수식을 만들고 이걸 설명하는 글쓰기가 있었어요. 뭐 언뜻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건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어떤 세록시라고 하는 AI 세상에 대한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 지문도 상당히 길고요. 한 8개의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제시문 하나당 거의 한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웰빙 지수를 수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수식으로 표현하려면은 이 요건들, 여기 요건들이 있거든요. 뭐 사회적인 요건, 환경적인 요건, 의료적인 요건을 수식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수식화시킨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웰빙 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글쓰기가 나와서 이거는 뭐 하자는 거지? 이런 글쓰기를 왜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일단은 이제 지문에 대한 자료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의 척도를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어떤 AI에 대한 의존도 이거를 수치화해야 돼요. 약간 의존도라고 하는 거는 뭐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척도화해서 숫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학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산 과정의 타당성을 증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고요.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은 아까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게 이전에는 과학적 소양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능력을 요구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즘에 이제 AI 시대라던가 AI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던가 AI를 만드는 이제 과학자적 자질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솔직히 AI라고 하는 게 그냥 수학을 통해서 수학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AI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AI한테 질문할 때 어머니도 AI 쓰시죠? 질문할 때 추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고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지? 어딜 지원하는 게 좋을까?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관점들을 좀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능력치 중에 하나를 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구점을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아이들마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소양을 평가하는 게 창의적 글쓰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게요. 일종의 조별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별 활동인데 이게 처음에 24학년도에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때 과제 수행 능력 평가가 처음 만들 때는 약간 조별 수행, 어떤 주제를 주어주고 어떤 그거를 만들고 발표하는 이제 약간 실험이라던가 탐구 주제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면접으로 진행이 됐어요. 약간 구술 면접 형태로.
문제를 주어지고 조원을 각각의 인원들이 발표하는 걸 보고 서로 뭐 질문하고 이런 형태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탐구 설계, 실험 설계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과제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게 매년 있지만 그 형태는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도 과제 수행 능력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형식은 작년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 뭐 작년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꼭 작년 그대로 모든 걸 준비를 하면은 대응이 안 된다는 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과제 수행 능력을 뭐 조별로도 하고 조별로 설계하는 것도 해보고 조별로 실험 설계하는 것도 해보고 다양한 형태를 준비해 봐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제 수행 능력 평가 자체가 어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실험 설계 그리고 이 과제 수행 능력 평가를 할 때 그냥 감독관이 이 두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일종의 관찰 평가 형태로도 진행이 됐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최근 3년간 좀 형태가 약간 고착화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시간 관찰 평가가 좀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연구자로서의 이제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보시면요. 경기도 매년 이제 캠프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도 조별 활동이 있었고요. 과학도 간단한 실험을 한 후에 조별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 자체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 면접, 상황을 주어지고 물어보는 형태로 주어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와 이제 생기부를 검증하는 형태로 이뤄졌었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 이제 인성 면접을 좀 많이 걱정을 하세요. 생기부 자소서 검증하는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자소서 내용만 자기가 다시 한번 보고 상기시키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조별 탐구 활동 자체가 그래서 조별 활동 자체로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경기 자체가 이 조별 활동 자체가 그냥 실험하고 그냥 평가하고 이게 아니라 조별 활동 단계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가설과 설계를 하고요. 이 설계를 한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학 면접, 과학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재작년에 하다가 작년에는 그냥 다 묶어버렸어요. 그냥 하나의 주제에 그냥 수학도 보고 과학도 보고 인성도 보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이제 대부분 구술 면접, 인성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할 때요.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25분 풀이에 10분 면접이잖아요. 그러면 캠프장 가서 하는 거는 35분밖에 안 돼요. 근데 대기를 두세 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로 모의 캠프를 할 때는 면접을 할 때는 대기 시간 동안에도 아이에게 문제를 푸는 형태로 문제지를 주어주고 그 시간 안에 한 명씩 불러서 뭐 면접을 보는 형태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접 문제로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면접 위주로 되면은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캠프에서 대부분 면접을 심층 면접, 구술 면접을 봐요. 그러면은 면접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게 그 상황에 대한 문제를 풀고 답변만 하는 거거든요. 답변 시간이 뭐 7분, 8분, 많게는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쓴 답안을 말하는 정도밖에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구술 면접에 대해서 오인하시는 게 구술 면접 대비하면은 뭐 자세, 말투, 눈빛, 태도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건 오인입니다. 어차피 구술 문제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답변하고 간혹가다 이제 감독관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최종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이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습을 이루어진다. 그때 이제 좀 더 다양한 문제, 교과적인 문제 이해 말고 다양한 문제를 풀고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봤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걸 보시면은 서울, 경기 같은 경우가 좀 탐구, 조별 활동 자체가 조금 강화돼 있고요. 한가영 같은 경우는 좀 구술 자체가 많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캠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학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수학에 대한 좀 분석을 한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학을 맡고 있는 김찬영 원장입니다. 수학 부분은 이제 앞에 이제 김영도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 서울하고 경기는 이제 활동 위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학에서도 되도록이면 어떤 내용보다는 아이들이 탐구하는 활동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학생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고 또 어떻게 치러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좀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서울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2022 학년도까지가 나온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년째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도 우리가 학업적 역량 평가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3년, 4년 되면서 이런 활동보다는 학생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과학자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구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를 보시면 이제 수학 문제 풀이가 없고 이제 토론 및 활동 시간이 늘고 있다. 그럼 과연 수학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는 탐구 활동 시 가져야 할 태도와 토론 및 발표 태도를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명의 친구가 이제 2단계 시험까지도 꽤 괜찮게 봤는데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최종 탈락을 했는데 사실은 캠프하고 와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 친구가 떨어질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왜 알았냐면 이게 이제 그 4명씩 탐구 활동 과제를 할 때 8개의 조가 한 방에서 있다고 합니다. 한 방에 있는데 각 조별 4명마다 담당생이 바로 옆에서 붙어서 계속 1시간 반 동안 관찰을 한대요. 근데 유독이 그 친구의 목소리가 그 세미나장을 계속 울렸대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죠,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 보고 아이들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오인을 해요. 가서 나를 돋보이려고는 하지만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조금 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울은 아이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누군가가 딱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꺾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야수성을 조금 잠재우고 가야 됩니다. 네, 잠재우고 약간 이타성을 좀 더 길러서 가는 부분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탐구 활동으로 지어지고요. 탐구 활동은 이제 어떤 식이냐,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미리 학생들한테 안내를 줍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주어집니다. 지문이 주어지고 아이들한테 이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읽게끔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활동으로 조금 이거에 대한 내용 체크를 합니다. 내용 체크를 좀 하게끔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조별 활동으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아이들이 계속 활동하게끔 합니다. 활동하게끔 하고 실제로 이제 서울은 딱히 뭐 조장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경기 같은 경우 그런 걸 하지만 그래서 일부러 조장을 뽑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주 다른 사람이 조장을 맡도록 저희가 학생들한테 한 다음에 그 조장이 거기에 조를 이끌게끔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 빠졌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발표까지 해봐요. 발표까지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발표할 때 보통 나와서 하면 내용만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발표를 많이 한 친구들은 처음에 무조건 조원들에 대한 역할을 한 명씩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활동을 했고요. 이 아이는 어떤 활동을 했고요. 이 아이는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조에 대한 이 아이가 리더로서 그 부분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탐구 활동 시간에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학 활동은 이렇게 주제 탐구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영재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주제 탐구 활동을 해왔던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 2023년도에 이제 3단계 캠프 때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약간 코로나가 막 지난 시기여서 실제로 약간 지필처럼 탐구 활동을 했어요. 탐구 활동을 했고 그냥 개별 활동으로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활동으로 부활이 돼서 이 부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캠프 끝나고 학생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애들이 막 흥분이 돼 있어 전부 다. 자기가 140코인을 땄다는 등 뭐 자기는 뭐 코인 중에 마이너스 30이었다는 등 막 하면서 이제 망했다. 뭐 어떤 애는 저 1등 먹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활동을 하면서 흥분을 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아이들이 이게 와서 실제로 시험장인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끔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본성이 막 드러나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고 이걸 내가 독점할 거냐 나눠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약간의 유도해서 작년에 특히나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딱 넣으면 바로 뜹니다. 누가 이겼는지. 그래서 그런 걸로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이 탐구 활동의 목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인지하게끔 학생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자기의 본성이 막 드러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녹여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처음으로 했어요. 이거를 자기를 평가하고 동료 평가를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수한 한 명을 고르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조별로 전부 다 평가를 하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객관적 지표로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생님이 관찰한 결과와 학생들의 어떤 조별 구성원으로서 보는 거에 대한 평가를 같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녹여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탐구 활동이 부활이 됐고 공통 상황 면접은 없어졌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공통 상황에 대한 면접을 그래도 끊임없이 작년에만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토론팀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경기반에서는 할 겁니다. 할 거고 새 타임은 저희가 주제 탐구 활동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앞에 서울과 비슷하고요. 그러면 토론 및 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학생들한테 뭔가의 이제 이렇게 수업 타임라인별로 계획서를 세우게 합니다. ESG라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학생들끼리 조별로 작성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고 그 다음에 임무가 무엇일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쓰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조별로 발표를
시켜서 학생들을 조별로 좀 비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학 외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도 경기는 저희가 같이 준비를 조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네. 그럼 마지막 그래서 어이구. 네,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네, 스스로 하게끔 예, 이렇게 평가서도 같이 만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주제 탐구 활동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네,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한국영재학교인데요. 한국영재학교는 마지막 사실 3단계 캠프가 사실은 이제 고술 면접이 거의 대부분 100%입니다.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등 개념과 이런 부분을 조금 네, 풀어내는 형태의 문제들이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2단계 시험 정도는 아니어도 네,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의 네, 구술 면접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사실 수학이라기보다는 네, 수학 합쳐서 수학은 논리적인 부분만 봤습니다. 네, 봤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을 대비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구술 면접을 앞에 경험상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하고 기하 세트가 항상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순발력이 이제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네, 2단계 한국은 3시간 동안에 4개의 세트를 풀지만 이렇게 17분 동안에 하나의 세트를 세 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을 쓰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아이들이 좀 느려요. 왜냐하면 생각을 조금 천천히 하고 진중하게 하는 타입의 아이들이 아무래도 한국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순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발력 부분을 좀 높이는 걸 3단계 때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 한 번, 탐구 활동 한 번, 그다음에 심층 구술 대비를 2번 하는 걸로 저희가 4개의 타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게 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로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같이 녹여서 네,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저희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 먼저 캠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실정 캠프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표 난 이후에 이제 파이널 캠프로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반별로 잠깐 보시면요. 서울은 일단 뭐 월수금반 화목일반 그리고 2학년들은 화목 이렇게 저희가 캠프반을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월수금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월요일 날은 이 역량 면접, 학업의 역량 면접하고 창의적 글쓰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역량 면접하고 창의적 글쓰기가 실제로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수학과학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등간의 입시 전문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면접을 실질적으로 하는 입시 팀이 있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요 부분을 케어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과제 수행능 평가가 배점이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의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수학과학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프 일정이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2차 발표 나기 전날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름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을 하는 시점이 대부분 보시면은 7월 22일쯤에는 아마 여름 방학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저녁 수업을 하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7월 22일부터는 이제 오후 수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제 1시부터 이제 5시 1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수업으로 진행하다가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1시 수업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저녁에 수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저녁 스케줄도 좀 잘 짜셔야 돼요. 무엇을 할지.
선행 부분을 좀 더 보완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물리 과목을 좀 더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을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경기는 이제 과학 이틀, 수학 이틀. 그래서 뭐 과학 기준으로는 월수반, 화목반. 이제 수학은 이제 목일, 월금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월수반, 화목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역시 이제 어떤 실험,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설계라던가 자기주도 탐구 활동,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제 탐구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중요한 섹터들 위주로 일단은 2차 발표 나기 전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는 일단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속적인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구술 면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심화된 탐구 역량에 대한 문제라든가 조금 심층 구술 문제라든가 이런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영은 또 2차 발표 날이 좀 늦죠, 그쵸? 캠프도 늦게 하고. 그래서 8월 6일까지 이제 실전 캠프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나면은 이제 파이널 캠프 과정으로 이렇게 변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캠프 때는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모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학교에서 했던 형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2차 발표가 이제 대부분 금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요. 금요일 날 발표가 나고 8월 1일 토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파이널 캠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파이널 캠프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성적표를 배부를 합니다. 성적표를 배부를 해서 캠프를 응시한 학생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성적표가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프 일정은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일이죠. 7월 31일 날 발표가 나고요. 8월 1일 토요일부터 총 이제 캠프가 있기 전까지 4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 월, 수, 금 해서 4회 진행되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캠프 과정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특이한 점이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캠프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언제 알려주냐면은 2차 발표 때 알려줍니다. 2차 발표 때 캠프 날짜에 뭐뭐뭐 하겠다라고 시간표를 좀 제시를 해줘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차 발표 때 특이하게 학업의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걸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서 또 부랴부랴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갔거든요. 실제로 이 파이널 캠프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당장 그날 변수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나 준비 과정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준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똑같이 하기를 기대하긴 하는데, 만약에 좀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정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탐구 활동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캠프 과정에 이 피드백을 넣었어요. 그냥 시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캠프 활동을 할 때 뭐가 중요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피드백 활동을 넣어서 일종의 모의 캠프 시험이지만 거기에서 배울 점들을 좀 알아가는 수업 형태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는 7월 6일 날 발표가 나죠. 그래서 일, 화, 목요일 날 이렇게 3회 마지막 이제 파이널 캠프를 거쳐서 15일 날 시험 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들은 거기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캠프 일정이 저희가 여름방학 때는 이 오후 수부로 바뀐다 그랬었죠. 23일 수요일부터는 오후 수부로 바뀌는데 그 이후에 뭐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특목 브릿지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일종의 특목 브릿지 수업이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이제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이 선행의 범주와 영재고 범주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입시에 맞춰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선행에 관련된 것들을 좀 제외하고 많이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영재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갈 때 이 선행에 대한 부분들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물리, 생물, 화학,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있는데 뭐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나 생물이나 화학 같은 경우가 영재고 범주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녁 시간에 저희가 배치를 했으니까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게 지구과학은 없죠. 제가 지구과학을 맡고 있는데 지구과학은 합격한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최종 합격한 이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저희 학원에만 있는 수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수리물리학이라고 요거 이제 김승규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만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요 수리물리학이 어떤 수업인지 승규 쌤의 좀 말을 들어보고 캠프 설명회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물리다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승규라고 합니다. 아무튼 설명회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저 혼자 입고 와갖고 좀 뻘쭘하네. 네, 이쪽으로? 네. 예, 뭐 수리물리라고 하면 이제 뭐 이게 수학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 약간 근본 없는데 저는 사실 이제 여기서 학생들을 제가 다원에서 장원장님 다음으로 했을 거예요. 네, 중학생들 계속 영재학교 대비로 가르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는 게 이제 저희 다원에서 특목고안이 있거든요. 특목고안에서 이제 뭐 경기영재고 서울영재고 이렇게 쭉 영재학교 학생들을 지금 개원 이후로 제가 계속 지도를 해오고 있고 뭐 나름 일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쭉 가르치면 이제 그때 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괜찮은데 1학년 때 주는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 학생들이 제 자부심은 그래요. 제가 물리를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딴 데 가도 안 된다. 어.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거 원래 안 되나 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는 수학이랑 언어를 쓰는데 이 친구는 한국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뭐 창의력, 뭐 논리력 다 있겠지만 일단 수학은 학생들이 이제 영재고 진학을 하고 그 뒤에 할 물리학에서는 수학은 언어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뭐 학생들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수학을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되냐? 제 대답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 예.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가 이게 능수능란하게 여러 도구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을 하는데 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3차 대비할 때 사실 좀 심심하잖아요. 예. 가서 토론하고 약간 이렇게 놀고 포인트 따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학생들이 심심하기도 하지만 뭔가 이제 지겨운 2차 대비가 끝났잖아요. 2차 대비라는 게 사실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거 못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했다고요, 지금. 좀 지겨운 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작년에 제가 가르쳐 보면 새로운 거 가르쳤을 때 굉장히 흡입력이 빨라요. 흡입력이 빠르고 금방 까먹긴 하는데 예. 예. 굉장히 빠르게 흡입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도 굉장히 높고 해서 저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수업입니다. 강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까 근본 없는 과목이라고 여기 말씀드렸는데 예. 이 학생들이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고 봐야죠 거의 대입 수능 범위까지. 물론 이제 영대비 학습만 되고 이 외에 고등교과가 안 돼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대비라는 게 고등학교 물리 원투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략 한 3분의 2 절반 정도를 심도 있게 판 거고 나머지 절반은 심지어 건드리지도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고등교과에 있는 물리 원투인데 이건 아마 조태환 선생님께서 강의를 따로 개설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 학생들은 이것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할 강의는 고등교과까지의 물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물리를 할 겁니다. 수리물리는 이 뒤에 과정에 이제 영재학교 진학이나 해서 일반 물리학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칠 내용은 제가 방학 때 예, 이걸 찍으셔야죠. 예. 이걸 학생들한테 보여주시면 뭐 대충 뭘 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학 때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 2회로 시간을 네,
잘못된 것 같은데 12시 반인데 3시간 수업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3시간 수업으로 잡았고요. 내용을 보시면 미적분학, 여기도 미적분학. 근데 뭐 미적분학을 이제 학생들이 미적분을 보통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마스터했겠지만 많이 까먹었을 것 같고, 그래서 미적분의 연산이나 미적분의 정의 같은 걸 제가 이제 차근차근 첫날은 좀 이렇게 연산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업의 목표는 수학적인 어떤 함수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요. 미적분학의 연산 스킬만 익히고 연습은 전부 다 물리학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고 물리 사이 연계 고리를 만들 겁니다. 뭐 2회째도 미적분학이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이 아닌데 이게 무도한 영재학교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거의 1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바로 대학 수학의 일부를 차용해서 막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학생들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번이라도 들어놓고 일반 물리학을 진행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물리학 심화 내용이고 학생들이 물리학을 이렇게 심화할 정도로 많이 고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어떤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제가 차용을 해볼 거예요. 화학이나 지구과학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한 걸 보면요, 뭔가 약간 근본이 없달까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교과 기반에서 영재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외워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밑에를 파보면 이런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도 제가 수학을 연결을 많이 시킬 거고요. 내용을 잘 설명드리면 좀 벡터 연산, 뭐 민코스 접게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에 지금 공통수학에 들어와 있는데 공통수학에 최근에 들어온 거라 학생들이 아마 거의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하고 고등기하, 뭐 일반 물리학 연결을 해서 하여튼 3주 동안 학생들이 잘할 거는 모르겠는데 재밌어 하긴 할 거예요.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쭉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재밌게 하고 시험 끝났으니까 간식도 좀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강의를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수업은요. 이거는 거의 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 다 공부 재밌어 하는 애들이고 특히 이런 새로운 것들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적분학 같은 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실 약간 곤란하긴 해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나갔거든요. 근데 3차 때 수업 스케줄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이렇게 미적분 수업 같은 게 깔리고 아니면 어디선가 이제 미적분학을 같이 2차 끝나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애들은 제 수업이랑 같이 들으면 시너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애들도 뭐 수학생들한테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제 수업을 같이 들으면 이렇게 이용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제가 영재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설명회를 드리겠지만 합격자애들 대상으로 일반 물리학 강좌를 진행을 하고 일반 물리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겨울방학 때문에 이제 영재학교 입학 직전에 다음 학기 내신들이 또 수업을 하고 계속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안타까운 애들이 영재학교 떨어진 애들은 과고 준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고에 합격을 많이 하죠. 합격해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걔네들한테 감사 인사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12월 1월 돼야 이제 일반 물리 같은 걸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걔네들이 선생님 그때 3주 동안 들었던 이 수업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이거 안 들었으면 일반 물리 수업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다. 영재고 애들은 제가 계속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의외로 과학고 애들한테 선생님 그 강의 되게 좋았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2차 때는 아직 결과 안 나왔을 때니까 떨어질지 붙을지 신경 안 쓰고 이 수업을 재밌게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업을 들으면 저나 학생들한테 되게 신나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발본장입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오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학생들도 고생했지만 사실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요.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가채점을 하잖아요. 제가 이건 해마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채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채점입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시험 끝나고 나면 애들이 굉장히 해피하게 나옵니다. 다 쓴 것 같아요. 다 맞은 것 같고 학원에 와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맞춰보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애들이 와서 복기를 하잖아요. A라는 학생 말이 다르고 B라는 학생 말이 달라요. A는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B는 똑같은 문제를 다른 문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걔네들이 다른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들은 이제 애들이 다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취합해 보면 이 문제는 이런 출제 의도를 가졌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을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은 자기가 안 쓴 거죠.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다 채점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나 떨어졌나 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채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영덕 본장이 이렇게 서류 접수 인원이랑 이런 걸 쭉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영재고나 경기영재고가 3학년 지원생은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지금 200명이 캠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0명, 200명이 캠프에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 3학년 경쟁률은 한 1.5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년에 보면 어지간히 저희하고 모의고사에서 조금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가 서울이나 경기를 섰을 때 떨어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경기는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한 5%에서 10%?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볼 때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채점 결과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갔다가 캠프 준비 하나도 안 했다가 막상 저기 합격되는 걸 보고 부랴부랴 또 캠프 준비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채점은 어디까지나 가채점이다. 지금 우리 한과영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부산에서 올해 한과영 설명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부산 어머니들이 굉장히 끈질기게 왜 질의응답 시간 있잖아요. 질의응답 시간에 끈질기게 남아가지고 왜 한과영은 배점이 없냐. 이거 배점 어떻게 되는 거냐를 정말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과영 교장선생님이 이실직고를 했는데 나도 모른다. 배점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과영이 이렇게 쭉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우수한 답안을 이렇게 뽑는데요. 걔 중에 애들 쓴 답안 중에 이거 가장 괜찮네. 그걸 기준으로 다른 애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없죠. 이게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한과영을 작년에 저희들은 가채점이 의미가 없어서 너무 정직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과영 이건 가채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모님들은 왜 한과영을 가채점을 안 해주냐. 그래서 올해는 해줄 거예요. 해주긴 해줄 텐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과영이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 같은 경우는 200점 만점이고 서울은 300에서 400점 정도 만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에 부여된 점수의 효과가 경기가 굉장히 커요.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붙고 떨어지고가 굉장히 심각한 학교가 경기니까 마무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시간 동안 아이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시험 보다가 자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학교 가서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학교 시험장에 가서도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갑자기 일주일 남겨놓고 내가 집중력을 키운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잘해서 시험 보는 시간에 아이가 가장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생활 태도를 좀 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채점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들 꼭 발표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잘 달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캠프 대비 하잖아요. 이 캠프 대비해서 제가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이제 귀가 또 이때 되면 얇아져요. 이제 막 어떤 학교는 서울영재고가 올해 글쓰기를 강화한다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을 강화한다더라, 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다 막 그거에 좀 부하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덕 번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면접 있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면접 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대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인성 면접이 조금 강화될 것 같긴 해요. 그 작년에 한과형에서 나온 그 인성 면접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마지막 문제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1, 2등이고 이런 아이들이 한과형에 모이는 거잖아요. 서울영재고에 모인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영재고에 모여가지고 연구 활동을 한다. 이 아이는 항상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 아이인데 같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 나는 연구 활동 경험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다른 애들이 막 성적은 올라가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아. 이런 상황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느낌이 어떻겠니? 그러면 너라면 이제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하고 싶니? 이런 문제들을 실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었던 진짜 그 아이들의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애들의 반응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캠프를 3일만 하는데 항상 3, 4, 이제 한과형은 4일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한과형은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아까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이들, 수학이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3일만 이렇게 3, 4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놀라는 뜻은 아니고, 애들이 그냥 요즘 애들이 자기주도적인 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 놀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승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랄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찾아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독서도 좀 잘 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상황을 아이들하고 집에서 한번 어른의 사고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좋은 기회잖아요. 별로 애들하고 대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으니까 야 우리 열심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문해증이라고, 이거 전 뇌가 없나 봐요. 막 그러면서 이제 야 문해증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 그랬더니 문해증이 뭐네요. 그래서 야, 태어날 때 뇌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죽지. 보통은 2시간 이내로 죽는데 두세 시간 있으면 죽는데 열흘을 간 사례도 있대. 그랬더니 전 진짜 충격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곧 죽을 애를 왜 치료를 해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수업한 내용이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우리 애들 이거 진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렇게 대답하면 곤란한 거죠, 그죠? 네,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서울영재고 이번에 그 문제를 예시를 해드렸잖아요. 그 A, B, C, 저기 뭐죠? A 입장, B 입장, C 입장 이렇게 입장을 주고, 그다음에 네가 A 입장이라면 대답을 해볼래? B 입장이라면 대답을 해볼래? C 입장이라면 대답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서울대 MMI 면접하고 똑같대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나왔길래 그 저희 정성민 소장한테 이 문제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제가 그래서 우리 입시팀에 정성민 소장이랑 거기가 있는 입시팀을 데려와서 그 저기 정말 시간표 여름에 바쁘거든요. 그 강제로 제가 시간표를 빼와서 영재반에 수업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이런 것들이 그 정식 서울대 의대에서 MMI 면접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한대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 사고가 쉽게 안 바뀐대요. 네, 보통 한번 그 갖춰진 자기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의사들을 거를 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면접을 통해서 이 사고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꿔서 보통 이제 A 입장에서 네가 생각해봐. 그러면 애들은 A 입장에서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B 입장과 C 입장을 고려해서 A 입장을 대답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뀌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아니 이게 잘 안 바뀌면 당신들이 하는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1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좀 바뀌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요즘에 그 이런 부분이 되게 학교에서 요즘에 영재학교에서 자꾸 면접이나 이런 상황 면접이 늘어나는 이유가 요즘 세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세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아이들까지는 1, 2학년 때 그런 일은 없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이번에 짝꿍이 누구야? 그랬더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짝꿍이 뭐야? 이러는 거죠. 코로나 때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세대를 살아왔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좀 평소에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이번 기회에 아이들 시간 있을 때 대화하시고 이런 좀 난해한 문제들 가지고 토론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캠프 경험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항상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귀가 얇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캠프 좋은 주제잖아요. 캠프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데 그러니까 이번 기간만이라도 네가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캠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전 캠프랑 집중 캠프로 나눠지는데 이 집중 캠프는 저희들이 실전 캠프를 가급적이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소에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도 본장이 얘기했지만 쭉 해놓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 이거 발표하잖아요. 발표할 때 갑자기 바꾸는 학교들이 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바꾸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서울영재구가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항상 캠프에서 같은 내용을 하다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거가 그대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작년에 그렇게 캠프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냐면 2단계 모의고사 성적대로 붙었거든요. 2단계 모의고사 성적대로 붙었어요, 실제로. 근데 작년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2단계 시험이 조금 쉽고 3단계도 그렇게 크게 변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김찬용 원장이 말한 대로 한두 명 얘는 2단계는 잘 봤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가 잘 봤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수가 없긴 한데 하여튼 학생 편 입장으로 보면 잘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진 아이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한 5에서 10%? 요 정도 범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2단계 성적에서 잘 나온 아이들은 거의 다 붙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영재학교가 이렇게 쫙 해놓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캠프를 평가하거든요. 이게 변별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좋은 학생들을 뽑은 건지 다른 건지. 근데 이제 그 평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또 그래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인성 면접이나 이런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 일단 조편성을 무작위로 해요. 왜냐하면 평가자가 한 명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200명, 300명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자가 한 명이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방에 서로 다른 평가자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편성을 임의로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쫙 해가지고 아이들이 A조가 뭐 4명이다, B조가 4명이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방에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가 루브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X축에는 이제 요 가로축에다가는 평가 항목들을 적죠. 이 아이가 뭐 사회성이 어떻다, 뭐 리더십이 어떻다 이런 걸 쭉 적고 그다음에 평가 준거, 평가의 기준이 뭐고 거기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A등급은 몇 퍼센트, B등급은 몇 퍼센트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A, B 근데 A, B의 점수 차는 제가 볼 때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A, B, C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시험 결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뽑겠다라는 걸 마음을 먹으려면 애들을 예를 들어서 인성을 강화해서 뽑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단계 점수를 좀 높이면 그 간의 차이를 좀 더 주면 되겠죠. 그럼 3단계가 변별이 있어지고
작년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변별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거기서 C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C가 있거든 아니면 E가 있고 최하 등급을 받은 애들이 문제겠죠? 그죠? 최하 등급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점수 차가 2단계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오게 되면 그 최하 점수가 받았을 때 근데 선생님들이 어지간하면 최하 점수는 안 주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어지간하다는 게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를 왜 치료해요? 뭐 이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토론 과정에서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이런 그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조금 노력을 했으면 아이들도 열심히 그 생각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두 아이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선생님 저 캠프 가서는 굉장히 모범생처럼 행동할 거예요. 네, 이런 아이가 서로 우리는 캠프 1단계와 3단계만 조심하면 돼. 막 그러면서 2단계는 괜찮은데 1단계와 3단계만 조심하면 돼. 막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모범생인 척 잘해요. 근데 작년에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야, 얘가 평소에 좀 그 일명 싸가지가 없는 애였거든요. 근데 면접 문제를 딱 내가지고 아이가 와서 면접을 하는데 정말 모범생처럼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얘는 참 대단하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평가가 그냥 평가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진짜 학습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캠프 기간이 됐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캠프 기간조차도 아이들한테 좀 학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실전 캠프는 저희들이 학습을 위주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원 수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작년에 거의 중도해서 하지만 작년에는 안 했던 활동들도 여기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활동들 같은 경우 서울영재고는 실험 설계가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작년에는 다른 형태로 실험 설계가 나오긴 하였으나 이런 실험 설계나 이런 부분들 올해도 뭐 실험은 할 것 같진 않은데 실험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근데 이제 이게 설계만 하는 거랑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랑 요즘 느낌이 다르거든요. 우리 애들이 전혀 실험도 안 해보고 그래서 이거 실험을 할까 말까 좀 굉장히 고민하고는 있어요. 애들한테 실험하자고 하면은 애들이 선생님 실험은 영재학교 시험이 안 나오는 거 아니? 이래버리면 참 저희들도 골치 아프고 그런데 이게 실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설계만 하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한두 번은 좀 실험도 시키고 그다음에 실험 설계도 좀 시키고 토론도 시키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들이 연습을 시키는 게 목표고요. 이 집중 캠프는 저희들이 그 학습보다는 평가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아까 모의고사 성적표 나가고 이런 게 저희 학원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서울영재고 저희들이 작년에 캠프를 한 100명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캠프 대비했던 아이들이 한 작년에 100명 됐는데 100명 쭉 성적표 나오면 볼만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위치, 애들 되게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몇 등이에요, 몇 등이 이렇게 신경 많이 쓰니까 그게 또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성적표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그 학교에서 발표된 대로 1교시, 2교시, 3교시 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주로 학습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정 잘 달려오셨는데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5월 이후로 조금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지치고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이 내신 기간에 저희들이 공부만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또 애들이 집중력이 키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왜 우리가 뭐 요즘에 월드컵 하면 그 축구 선수들이 지금 요즘 일주일 동안에 걔네들이 매일 막 하드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가는 실전 경기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쉬어고 가면서 아이들이 그날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